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코로나가 매우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중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충실하게 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학 토크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된 의학 관련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화면에 보시면 지금 공학계열 진로 로드맵, 그 다음에 의학생명 계열 진로 로드맵, 이와 같은 책들이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수행평가라든지 소논문, 가저연구원 같은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행할 때 있어서도 탐구보고서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탐구보고서를 작성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어떤 내용으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런 사례를 넣어서 출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이 다시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4주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관련 의학 탐구 보고서, 그리고 생명, 경영, 사회 관련 탐구 보고서를 총 4가지를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치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치자가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신들을 갖다가 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 백신은 개발되지 못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을 만드는 과정, 백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 말고 다른 치료제는 또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치료가 되어서 나온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에크모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숨쉬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폐보조기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알아볼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2장 정도의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3, 4일간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마스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카이스트에서는 나노 섬유를 이용해서 20번 이상 빨아도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도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완치자 혈액으로부터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단백질을 찾아냈고, 이러한 단백질을 찾아낼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게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뿐만 아니라 H 단백질, N형 단백질, 그리고 코어 단백질, 이렇게 4가지를 다 탐지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장치가 개발되었고,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양이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다방면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백신뿐만 아니라 항체 이런 것들도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선행 연구, 현재까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런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에는 독감도 있고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코로나19도 당연한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별성인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좀 더 백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하게, 그리고 왜 제약 회사들이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를 않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항생제보다 훨씬 더 돌연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었는데 내년에 그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몇백억을 투자해서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약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이러한 연구들이 등한시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백신들을 두루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에는 가장 바깥쪽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세포에 더욱더 잘 달라붙게끔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머리 부분은 약간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그 생김새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백신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렇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연구를 진행했더니, 그 그림을 보시면 안쪽 내벽에 존재하는 코어 단백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코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 물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슈퍼 백신, 다른 말로는 범용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같은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봐보면 DNA 백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도 동일한 부모님한테 태어났다 하더라도 각각 생김새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특징이 DNA나 RNA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징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조각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들은 백신을 여러 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백신을 여러 번 맞는 이유는 아직도 면역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백신을 맞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백신으로 인해서 더 큰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이 아직도 죽어 있다 하더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그와 비슷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죽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항체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지는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열 백신을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맞아서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그런 특징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말고 다른 치료제는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중화항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중화항체는 말 그대로 이러한 항체가 중성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화시켜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질환을 감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몸속에 이러한 항체나 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장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항생제라고 하는 아스피린 계열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항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일단은 우리 사람을 바로 임상 실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잘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생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를 체내에 유입해서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항체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항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전에 기본 물질이 B세포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B세포라고 하는 것은 보조 T림프가 결합해가지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질세포는 나중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항우가 결합해서 그것들을 죽인 다음에 죽였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기억세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병균은 이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항체를 생산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유전자 지도 그래서 지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뭐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항체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성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항체를 유입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성도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연구, 개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개발된 그런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N형, 그 다음에 H형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RNA 계열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코디네이에 의해서 DNA로 변형이 돼야 되고 다시 이렇게 변형된 DNA가 우리 DNA 세포에 삽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증식이 된 다음에 다시 몸 밖으로 나아가서 그 RNA 계열의 바이러스가 점점점 늘어나는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감염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더 이상 증식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백질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에이즈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또는 에볼라 치료제, 신종플루 치료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효과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에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메디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임상 2상에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동물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의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임상 2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임상 3상 실험을 해가지고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약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라고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동물 약을 개발하고 있는 코미팜에서도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제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에 효과적으로 이러한 질병들 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병균이 들어오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이 비자기를 갖다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림프구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도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간이나 폐나 이런 장기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우리 몸속에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 무릎에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을 갖다가 내 세포가 아니라고 인식해서 이 연골을 갖다 공격해서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책 연구에 지정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티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중항체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 바이오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개발할 때는 대부분 동물 세포에서 그것들을 배양해 가지고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문제는 동물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다량의 백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식물 백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 백신을 만드는 것들을 이미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SK라는 겁니다. 그래서 SK가 그런 국책 연구에 지정돼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에 있는 논문,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고 있고요.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한 유전 정보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에서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공개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빠르게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그리고 이 병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요.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아파서 호흡기까지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오히려 면역력이 튼튼한 경우는 크게 뭐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걸렸다 하더라도 조금 뭐 어쩌다 보면 금방 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면역력이 좋은 친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식습관, 그리고 수면, 비타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체내에 독성 물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디톡스라는 것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음식을 분해하는데 우리 체내에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점유, 미네랄 같은 것들을 먼저 소비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역력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비만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과 같은 질병들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오히려 과일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도 들어있고, 이걸 먹으로 해서 먼저 당을 흡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풍만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 생각보다 더 적은 양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통상 암이 걸리거나 이러면 대부분 유전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전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그 비율을 봐보면 30% 미만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력.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게 되면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들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발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면인데, 잠을 너무 안 자거나 4시간 미만으로 잤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10시간 이상 잤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장구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잤을 때는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조기, 노화, 빨리 늙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자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한번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을 깨지 않고 푹 6시간 자면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그 전날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체계화하고 분류화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그 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혼합해서 융합해가지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해서 좀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취하는 것은 좋고요. 또한 이렇게 수면을 잘 하면 우리 몸에
안 좋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잠을 푹 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타민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뭐 종합 비타민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종합 비타민을 안 먹는 친구보다는 먹는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섭취해 줘야지만이 더 효과가 잘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까 수면에서 얘기했지만은 잠자기 전에 먹게 되면 이 소화를 시키는데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렇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만들어내게 해서 돼서 이것들이 소모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재생하는데 이런 물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소가 체내에 쌓여서 그런 독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게끔 충분한 비타민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탐구 보고서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에 비타민을 먹었냐 안 먹었냐, 비타민과 미네랄 이렇게 복용했을 때 6개월 동안 지속했을 때 아이들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통계 조사로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참, 우리가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약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간단하게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기억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나 연구 자료가 있어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학생이 직접 이렇게 탐구 보고서 작성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 보고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어렵다한 연구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고 정말 이게 맞는지 검증해보는 그런 간단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먼저 도전해보는 그런 시도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이러한 마스크를 재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마스크에 이 코 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사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불꽃 반응을 일으켜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돈을 살균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폐를 넣고서 돌렸는데 오히려 화재가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로 살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오존이나 자외선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살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정수할 때 이 오존을 이용해서 살균을 했습니다. 근데 오존이 매우 좀 비싸긴 하지만은 99.9%까지 매우 뭐 바이러스나 세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도 다 살균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물질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오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배관을 거치면서 다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다가 오존 살균기를 한 번 더 설치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것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증기 살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새 것을 날마다 교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현재 마스크를 뭐 일주일에 2장 정도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증기 살균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은 학생들이 쉽게 탐구 보고서로서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00도씨 이상의 수증기에 20분간 노출시키더라 하더라도 이 마스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필터, 정전기 필터라든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필터의 변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 살균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다 보면 사람도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60에서 65도씨 정도 되는 곳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증기로 살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독성 물질을 제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에탄올로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비눗물로 살균을 20번 이상 하더라도 필터의 생김새나 모양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나노 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오염된 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이점이 있는 것이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시각청에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조건들을 통과해야지만 이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자세히 보시면 KF80, KF94 이런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 공인의 그런 수치를 받아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크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기 보면 원격 진로, 지금 전자 뉴스에서 이러한 사진 자료가 있었는데요. 원격 진료도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있고요. 의료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택배로 약가징도 배송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원격으로 회의를 하거나 진료를 받는 그런 시대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는 그런 탐구 보고서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처럼 의학 탐구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실험을 해볼 수 있겠다, 탐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부터 간단하게 탐구 보고서 작성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주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검증의 단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유도 과정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도 과정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유도 과정을 궁금해서 찾아보거나 알아보는 과정,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 때 학교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교과서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대학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작은 경험을 성공하면 보다 어렵고 힘든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게 된다면 나중에 보다 어려운 것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할 건데요. 늦은 시간까지 또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3이 되면 체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라도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챙겨서 면역력을 길러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꿈들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진학 토크,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들을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실시간 토크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중에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생기부를 읽어보고 그 생기부에서 어떤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목요일 날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로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